감사해서 오빠라 전화를 이용합니다. 요즘 여러분께 신경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배우 강지환 씨의 성추문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판결을 뒤집을 강력한 반전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앞서서 간단히 사건 정리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강지환 씨의 사건은요, 지난해 7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강지환 씨의 자택에서요, 자신이 주인공을 맡고 있는 드라마 스태프 7명과 회식 자리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 남겨진 여성 스태프 2명을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사건이었는데요. 연예계 거의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긴급 체포되면서 출연 중이던 그 드라마도 중도 하차하고 그리고 벌써 1년째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결과도 1심하고 2심이 다 똑같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1심이 지난해 12월 열렸는데요. 이때 강지환 씨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간 40시간,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에 2심이 열렸는데 이때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지환 씨가 불복을 해서 2심 판결 6일 후인 6월 17일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을 했어요.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강지환 씨가 원래 체포 직후에는 술에 취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때서야 이제 모든 혐의를 인정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3년이면 어쨌든 구속은 면한 상황인데 이걸 왜 불복했을까요? 그러니까 누리꾼들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실. 1심이 끝난 그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라고 보고 합의가 마친 상태고, 그리고 이제 1, 2심 모두 실질적으로 구속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지환 씨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강간, 즉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준강제추행, 즉 성추행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양형 부담 및 사실 오인을 불복 사유로 밝혔습니다. 자, 강지환 씨가 2심 선고에 불복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손에 맡겨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 18일 새로운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18일입니다. 한 매체에서 강지환 씨의 중강간 및 중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총 2가지의 새로운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정황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강지환 씨 집 내부에 CCTV가 있었다입니다. CCTV 영상은요, 이 강지환 씨 소송이 진행되기 전 1차 공판이 열릴 때 이미 증거물로 제출이 돼 있었고요. 그때 강지환 씨 변호사 측에서 먼저 이 피고, 그러니까 강지환 씨의 양형에 형량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면서 이 증거를 채택을 요구했고 검찰도 응했어요. 아, 그래요? 예. 증거로 제출된 영상은요, 거실 CCTV 영상밖에 없다고 하고요. 강지환 씨가 그리고 또 피해자가 잠든 방에 CCTV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제시된 두 번째 정황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입니다. 강지환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 있어. 집이 쩔어. 낯설 오짐다 등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 단독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요, 피해자 측 변호인이랑 인터뷰를 한 내용을 실었는데 피해자 측은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메시지 대화는 내가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대화 내용을 어떻게 이 매체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답을 내리기가 너무 위험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만 보고서는 각자의 좀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일정은 정해진 건가요? 아직까지 대법원 상고심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판단과 이 판결은 이제 법원의 몫인 것 같고,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일단 정황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볼 수가 없거든요. 항상 성범죄와 관련된 이 법적 다툼의 안을 바라볼 때 전 두 가지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피해자를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어떤 이에게 부정한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형성하면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돌이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 2심 판결에 불복을 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강지환 씨의 대법원 판결은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풍문쇼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2020년) 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며 우리 곁을 떠난 스타들. 드디어 결혼하네. 야, 축하해. 지난 6월 2일 2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린 배우 이현희 씨를 비롯해 장미에서 결혼 축하한다! 오는 9월 5일 품절남 합류 소식을 전한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 씨에 이어 깜짝 결혼 발표로 모두를 놀라게 한 스타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강소라입니다. 강소라 씨! 오는 8월 29일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로 모두를 놀라게 한 강소라 씨. 그녀의 결혼과 관련된 자세한 소식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네, 지난 8월 17일 배우 강소라 씨가 직접 깜짝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강소라 씨는 지난 8월 17일 사실 팬카페를 통해서 자필 편지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팬들에게 가장 먼저 깜짝 결혼 발표를 했는데요. 저 강소라가 8월 말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글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와, 진짜 놀랬어. 다 놀랬어, 남자들은. 진짜. 예, 이제 이런 슬픈 소식을 본인이 직접 전하기가 좀 힘들었을 건데, 예. 저희도 너무 슬펐어요. 이상준 씨한테 슬프죠. 아, 저한테만 슬픈 그렇죠. 건가요? 누구에게는 슬프고 누구에게는 또 기쁜 소식일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결혼식이 이제 8월 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상준 씨가 무슨 수로 돌이키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 옷 입은 것 들고 뭔가 자신을 숨기고 싶은 보호색 그거 있잖아요. 카멜레온 이렇게 자기 숨기듯이. 아, 양서류. 얘 얼굴도 변신하네요. 원래 강소라 씨의 결혼식이 8월 29일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8월 16일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예정했던 식은 치르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간소하게 예식을 치른다고 전했습니다. 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정말 더 심해져서 큰일입니다. 근데 저는 강소라 씨가 영화 써니에서 여고생 역할로 나오셨잖아요. 풋풋하고 그냥 그렇게 어리게만 봤는데 이분이 벌써 결혼한다는 걸 믿기지가 않아요. 강소라 씨가 올해 31살이라고.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결혼 정년기라는 게 따로 우리가 뭐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 예비 신랑이 강소라 씨의 마음을 제대로 훔쳤나 봅니다. 처음엔 연상의 비연예인이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었는데요. 제 레이더망에 좀 걸렸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이거든요. 어떻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우연히. 강소라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 바로 30대 후반의 한의사인데요. 그냥 한의사가 아니라 원장입니다. 일반인이 아니네. 이분이 여러 한의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원장직을 거쳐서 지금의 한의원을 차리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어떠냐면 여자 이 환자들이 한의원에 딱 들어갔는데 물론 완전한 꽃미남은 아닙니다. 딱 들어갔을 때 살짝 설레는 정도? 약간 좀 피부가 하얗고요. 그 눈썹 숱이 많으시더라고요. 더 궁금해. 껌댕이 눈썹. 근데 잠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유형이냐, 그러니까
되게 남성적인 유형이냐 아니면 좀 부드러운 유한 왜요? 대체 이런 게 궁금하네요. 임자 있는 남자입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냐 강소라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남자는 어떤 유형이냐.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모범생. 그러니까 피부 하얗고 공부만한 모범생 있잖아요. 좀 그런 스타일. 자라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햇빛 못 받은 그 하얀 그 느낌이야. 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니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거는요. 이 강소라 씨의 예비 신랑에 대해서 이 누리꾼 수사대가 막 여러 가지 추측을 했었어요. 이런 사람일 것이다, 저런 사람일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한의사가 있었거든요. 이 추리가 맞았네요. 그래요? 아니 그 댓글 중에 뭐 집안도 굉장히 좋은 분이다, 뭐 이런 풍문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인가요? 성지글이 되겠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집안이 부유하다고 들었어요. 아, 부유한 집안의 자력가. 자제고, 그러니까 곱게 자란 전형적인 좀 부유한 집안의 자제분 있잖아요. 작아지신 분이. 저는 그분 느낌을 보면서 강소라 씨가 선택을 잘했다. 좀 느낌이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저도 강소라 씨의 남편 되실 분이 어떤 분일지 진짜 너무 궁금해서 대충이라도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강소라 씨의 이상형을 한번 찾아봤어요. 강소라 씨가 언급하기로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살집이 좀 있고 그리고 수다만 떨어도 재밌는 친구 같은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으셨더라고요. 디테일하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저랑 거의 뭐 비슷한데요. 예? 어깨가 넓고 어깨 넓고 키가 크고 키 크고 살집이 좀 있고 살집 있고 재밌는 친구 같은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은 아니에요. 진짜 문자로 그 얼굴은 아니 아니에요. 진짜 제가 용기가 진짜 없었던 맞긴, 거예요. 아니 솔직히 나는 이게 맞긴 맞네. 이상준 씨 편들려는 게 아니라 요 얘기는 진짜 이상준 씨하고 굉장히 99.9% 흡사해요. 내가 용기가 없었어. 강소라 씨 용기만 있었으면 돼. 욕을 해. 왜 애를 두 번 죽여요?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준 씨랑 모든 게 완벽하게 반대로 생겼습니다. 피부가 하얗고요, 그분은. 그리고 약간 마른 체형의 호리호리한 스타일이세요. 어류상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강소라 씨가 이상형을 거짓말을 거짓말한 거네. 그러게요. 누가 봐도 이상형은 이상준 씨. 이상준 씨인데. 원래 이상형이랑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틀려요. 실력파 한의사의 신사적이고 온유하고 수려한 외모까지 정말 완벽한 분을 만난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과 풍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견 배우 박영규 씨가 강소라 씨 결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 박영규 씨랑요 지난 1월 개봉한 영화 해치지 않아에 함께 출연을 했어요. 그 영화 홍보 과정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박영규 씨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4번째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이 그 홍보 기간 중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때 박영규 씨가요 그 사랑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면서 후배들한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니들도 사랑을 해야 된다. 감정이 촉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본인의 당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소라 씨가 어떻게 화답을 했냐면은 지금도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3월부터 독립해서 촉촉해져 보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는 선배의 얘기에 그냥 후배 입장에서 화답한 정도 보였는데 지금 결혼을 발표한 이 시점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적어도 강소라 씨가 이렇게 결혼을 결정하는데 박영규 씨의 조언이 조금은 영향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3월부터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풍문도 있던데 그 신혼집이 아닌 단순한 독립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소라 씨가 3월에 이제 뭐 독립한다고 했지만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사실. 확인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신혼 살림도 결혼 후에 이제 언제 어디서 차릴지도 아직 뭐 확인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독립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속도 위반이나 임신설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많은 분의 의심을 사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강소라 씨가 최근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서 싱글 라이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목살 스테이크하고 토마토 스프를 해볼게요. 저기가 이제 독립된 공간일까요? 냄새가
좀 타는 것 같은데 타지 않아요. 신분 수업 하던 거였네요, 저게. 강소라 씨는 이렇게 털털한 모습이 너무 매력이에요, 보시면. 이때가 결혼 발표하기 불과 한 달 반 전이거든요. 아. 네, 7월 초인데 이렇게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팬들 화려해 보이진 입장에서는 않았습니다. 뭐 고기 태우고 혼밥하고. 아니, 뭔가 싱글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또 뭐 팬들 입장에선 또 궁금할 것도 궁금하죠. 같아요. 네. 그래서 강소라 씨 측에서는 이 임신설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나요? 일단 너무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다 보니까 팬들도 기자들도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사 측에 어떻게 된 일이냐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혼전 임신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혼인신고 등 뭐 기타 개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라는 점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알려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애 기간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강소라 씨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굉장히 온유한 성격이라고 해요. 그런 면이 좀 강소라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닐까.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팬으로서 아. 강소라 씨도 이제 결혼하고 활동을 중단할까 봐 그게 걱정되는데 혹시 그럼 안 되는데. 들은 게 있으십니까? 되게 좀 가정적인 남자분을 선택을 한 걸 보면은 일단은 좀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절대 팬분도 실망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배우들 많이 봤을 때 오히려 결혼 후에 활동을 더 왕성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지현 씨 같은 경우도 32살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결혼 후에 연기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강소라 씨 역시 오히려 더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기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8월 29일 100년 가약을 맺는 배우 강소라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외국인 스타들 중 사랑하겠어. 최근 충격적인 소식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스타가 있습니다. 그 스타는 다름 아닌 아, 이다도 씨. 랄라에서 너무너무 재밌었잖아요. 지난 1996년 일명 울랄라 여사로 불리며 1세대 외국인 스타로 큰 사랑을 받았던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 씨입니다. 뛰어난 한국어 실력,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이다도시 씨. 1993년 한국인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 생활을 방송에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0년 결혼 16년 만에 갑작스런 이혼 소식을 전하더니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20년 현재 전 남편이 10년간 양육비를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개 고발에 나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양육비 논란의 진실과 이다도 씨가 방송가에서 사라진 이유까지 풍문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다도 씨는 사실 1990년 중반에 엄청났어요, 사실. 네. 그 이제 한국말 잘하는 프랑스인으로 굉장히 네. 유명했어요, 사실. 다 알았죠. 네네. 그러니까 1세대 외국 스타예요, 외국인 네, 스타. 네. 그 96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교육방송의 이제 프랑스 회화 프로그램에 이제 원어민 보조 강사로 출연했는데 여기 나와서 너무 웃기고 재밌고 톡톡 튀어서 그 방송을 본 이제 관계자들이 우리 프로 나와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막 다른 예능 프로 나오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 찍고 정말 이다도 씨 정말 최고였죠, 당시에. 필름에 진짜 안 나오는 데가 없을 맞아요. 정도로. 그렇지, 맞아요. 네. 지금이야 뭐 호주인인 샘 해밍턴, 또 독일인 다니엘 린데맨, 그리고 미국인 타일러 라시, 샘 오치리, 너무 많잖아요. 외국인 방송인들이. 근데 1990년대만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몇 분이 맞아. 선구적으로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그 독일인인 이참씨, 아, 그리고 미국인인 로버트 할리, 그리고 이다도 씨, 요 3인방이 대세였습니다. 맞아. 네. 이제 살면서 이제 연예인이 유행어 하나 갖기도 힘든데 이 외국인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유행어 하나씩 다 있었어요. 이다도 씨는 이제 울랄라 울랄라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이다도세요. 다 이렇게 했어. 잘한다. 똑같다.
이것만 하면 돼, 성대다 2명만. 맞아요. 그때 이다도시 씨 인기가 진짜 엄청났어요. 근데 한동안 방송에서 보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양육비 논란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다도시 씨의 이번 양육비 논란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90년대 초에 결혼 당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학원에서 아시아 비즈니스를 전공하던 이다도시 씨가 논문을 준비하던 중에 한국의 매력에 빠져서 지난 1992년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24살이에요. 24살 때 한국에 왔는데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자신보다 7살 연상의 사학가 서모 씨를 만나서 1년 열애 후 1993년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이다도시는 서모 씨와 2 아들을 낳았고요. 그 이후에 방송에 가족과 함께 출연하면서 단란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2009년에 갑작스럽게 이혼 소식을 전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전해줬었죠. 요즘처럼 다문화 가정이 흔치 않았던 시기인데 어쨌든 이 프랑스인 세대의 뭐 야무진 한국 결혼 생활이 공개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신선해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혼 소식을 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다도 씨의 이혼 소식은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고 2달 후인 2009년 2월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한 여성지를 통해서 최초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다도 씨가 2008년 12월 무렵부터 남편 서모 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 및 양육권 문제를 조정 중이라면서 결혼 16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다도 씨가요, 아들과 함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면에 이다도 씨가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이혼 소식이 알려지고요. 이례적으로 이다도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심경을 밝혔는데 약 40분 정도 이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 이다도 씨가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너무 외로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편분이랑 좀 사이가 멀어진 이후에 한 달에 2번씩 부부 클리닉을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이랑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아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2 아들이 이 12살이고 5살이었는데 이 2 아이만큼은 내가 키우겠다. 부부로서는 실패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는 친구처럼 지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고 밝힌 것을 보면요, 협의 이혼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한쪽에서 이혼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인 서모 씨는 이다도시 씨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이다도시 씨가 이혼 관련 이제 기자회견을 한 그날 이 서모 씨 같은 경우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이혼 의지가 없다라고 밝힌 건데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합의 이혼이 되지 않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소송까지 갔으면 긴 싸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2008년 12월에 시작이 됐는데 소송이 약 1년 6개월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010년 4월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다도 씨와 서모 씨의 이혼을 허용하고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2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모두 엄마인 이다도 씨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인 서모 씨에 대해서는요, 2012년 1월부터 둘째 아들이 20살이 되는 2023년 11월까지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양육비 지급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네.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은 양육비를 1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다도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2010년 이혼 후에 1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의 금액이 무려 1억 1,140만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야, 이 1억 1,140만 원이면 진짜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 남편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10년 동안 한 번을 안 줬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뭐 전 남편이 양육비를 왜 안 줬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다도 씨가 2015년 양육비 지급 명령 소송을 냅니다. 이게 또 법정 싸움이 무려 5년 동안 이어져요. 5년 끝에 어떻게 결과가 났냐? 어떻게 됐어요? 기각 처리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왜요? 대체 왜 법원에서 기각 처리를 한 거죠? 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굳이 이유를 찾으려면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다도 씨가 이 소송을 냈을 당시에 남편인 서모 씨가 베트남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불처벌 판정이 난 것이죠. 우리 사건 맡은 변호사님하고 통화해보니까 기각되었어요. 미안하다고 기각되었어요. 이유가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통보하더라도 뭐가 좀 보내도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서모 씨가 내가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에서도 어떤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요약하자면 나 돈 없으니까 못 준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소린가요?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 여기. 굉장히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즉 말로만 그냥 글로만 하는 명령일 뿐인 건데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급여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있지만 회사나 주소를 뭐 옮겨버리면 어떻게 좀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저희 가족 중에도 이제 이혼한 누나가 있어서 저도 아는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없더라고요.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양육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여자 혼자서 많이 들어요. 애 키우려면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된 부모가 애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양육비를 주냐 이혼을 하면은. 근데 안 주는 게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안 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를 정확하게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가면 갈수록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법적으로 좀 어떻게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양육은 혼자 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이젠 그냥 돈을 못 받고 끝인가요? 혹시 여러분 배드파더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배드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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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쁜 아빠. 저도 근래에 알게 됐어요, 이거 배드파더스. 사실 이번에 이다도 씨와 함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사이트죠, 이게. 네. 이 배드파더스가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주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그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거든요. 2018년 7월에 개설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2020년 8월 18일 기준으로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68명의 신상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다도 씨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배드파더스였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저도요 사실은 그 사이트에 대해서 맨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어떻게 사람 얼굴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튼튼한 법 대신 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을 텐데. 이다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에 양육비는 내가 쓰는 돈이 아니다. 저한테 내야 되는 돈이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 있는 영원한 빚이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다가 전 남편의 사진, 거주지, 그리고 출신 학교까지 나이 전부 다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다도 씨가 지난 8월 16일에 이제 한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입장을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이혼 후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워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다렸다.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라면서 이 배드파더스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너무 용기 있는 이 행동을 응원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타인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거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사이트에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5명의 부모가 지난해 5월 사이트 운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5일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는
만장일치로 무죄. 네. 파격인데? 재판부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또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렇다면 이다도 씨가 배드파더스의 이 전 남편의 신상을 올린 후에 전 남편의 반응은 어떤가요? 혹시 그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을 했다든지 그렇죠. 조금 봐도 네, 해결이 됐을까요? 그 배드파더스 사이트 공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아버지가 지급하는 대로 리스트에서 삭제가 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전 남편 서모 씨의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걸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서 씨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문제인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관여하냐.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요,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아이들입니다. 첫째는 24이고 둘째는 지금 17인가 그러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어쨌든 아빠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전 이다도 씨하고 또 가끔 보기도 하고 방송 복귀해서 또 같이 방송도 해서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이다도 씨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덜 됩니다만 아무튼 또 아빠가 이렇게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까지 그게 피해가 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다도 씨를 둘러싼 풍문 중에 이 전 남편 서모 씨가 암투병 중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서모 씨의 암투병설은요, 지난 2006년에 이다도 씨와 서모 씨가 이혼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서모 씨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다도 씨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병수발을 하면서 완쾌가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두 사람이 2009년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전 남편이 이혼 스트레스로 대장암에 걸렸고 사망했다라는 허위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인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루머 때문에 이다도 씨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활동까지 접었다고 들었어요. 네, 당시 이다도 씨는 전 남편 사망설로 인해서 심각한 악플 거의 폭탄을 받았었어요. 남편을 버린 나쁜 여자다. 프랑스로 돌아가라. 이런 글을 적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방송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방송 활동을 이제 접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죽하면 첫째 아들이 모아놨었던 돈 500만 원이 있었대요. 근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세 식구가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500만 원? 이다도 씨 첫째 아들이 500만 원을 준 이 사연도 짠합니다, 사실. 이게 사실 그 첫째 아들이 엄마하고 이제 뭐 방송과 광고를 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사실. 근데 엄마가 이혼 후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돈 있어. 내가 엄마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될까? 돈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다도 씨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아팠을 거예요. 예. 아니, 양육비 지원 없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현재 이다도 씨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 1년 전이네요. 지난해 8월 5일에 SNS에 이다도 씨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다음 주 토요일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재혼합니다라는 글과 함께요. 자신의 현 남편의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네네.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네, 진짜 행복해 보이죠. 이다도 씨 특유의 표정이 살아나요. 네, 그때 그 옛날 그때 그 사진, 울랄라 할 때 사진, 얼굴 표정이 다 있어요. 네. 남편분은 프랑스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25년간 지냈다고 하니까 이다도 씨랑 정말 공통점이 많죠. 그리고 이다도 씨가 이혼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에서 조언을 해주면서 가까워졌고요. 지난 2018년부터 연인으로 발전한 후에 지난해 8월 드디어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다행입니다. 남편분이 프랑스인이면 지금 이다도 씨가 해외 거주 중이신 건가요? 현재
현재 남편분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해외 주재원으로, 즉 근무지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현재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다도시 씨가 아무래도 방송 활동이 뜸하다 보니까 근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숙명여대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전임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혼 후에 아무래도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서 교수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고요. 워낙에 유쾌하고 열정적인 수업 때문에 학생들에게 최고 인기 교수라고 합니다. 맞아요. 워낙 밝아. 또. 맞아요. 연예계 이다도 씨의 전 남편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의 신상이 공개된 분이 또 있다고요. 네. 그 불명의 주인공은요. 네. 이름만 대면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불명의 주인공은요. 네. 이름만 대면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쇼트트랙 국가대표로서 6관왕에 빛나고요. 한국 빙상계의 신이라 불렸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 씨. 김동성 씨. 오노로 유명하죠, 사실. 그죠. 김동성 씨 하면 아직도 이제 뒷목 잡게 하는 그 분노의 경기가 생각납니다. 그렇지. 안토노가 헐리우드 액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뺏어갔던 그 가장 경기. 아쉬워. 태극기를 그 빙판에다 떨어뜨리고 고개도 이렇게 떨고 그 장면이 맞아요. 아직도 열이 받아요. 근데 할리우드 액션이란 말을 그때 알았어요. 맞아. 국민들이 맞아요. 가장 분노해하는 진짜. 경기가 바로 김동성 씨 경기입니다. 이거예요. 아니 김동성 씨는 그때 정말 국민 영웅이셨어요. 여성 팬들분도 진짜 많았거든요. 좀 약간 잘생기셨잖아요. 잘생겼지. 그래서 여성 팬 여러분들 많으셨고 은퇴 후에는 방송인으로서 와이프분이랑 같이 방송 프로그램에 맞아요. 많이 함께 나왔어요. 출연하신 것도 꽤 봤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김동성 씨는 2005년도 선수 생활을 은퇴하기 1년 전인 2004년도에 서울대학교 음대 출신의 오모 씨와 결혼을 했었는데요. 은퇴 후에 방송인으로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특히 2011년, 13년 요쯤에는 아내분이랑 동반 출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S채널의 스타 부부쇼 자기야라던가 K채널의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등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재밌는 가족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아내 오모 씨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2003년에 이제 한 클럽에서 만났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10개월간의 열애 끝에 2004년 8월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슬하에는 이제 1남 1녀를 두고 있고 결혼 생활을 잘 이어오다가 2015년 결혼 11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습니다. 2015년 3월 10일에 이 한 매체에서 김동성 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다음날 김동성 씨가 또 다른 방송 매체에서 이 소송의 이유를 밝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 중 성격 차이와 문제점이 계속 쌓여왔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서 뜻밖의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혼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린 시절 결혼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서로 간의 의견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아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의견차가 작은 부부싸움에서 시작돼 감정싸움이 됐고 이혼 조정 신청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서로 간의 감정을 추스르는 단계에서 언론사에 알려지며 많이 당혹스러웠다면서 이혼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김동성 씨는 이혼 소송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에 싱가포르로 가족 동반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싱가포르 여행 중에 전 아내와 화해하고 귀국하자마자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이혼 조정 취하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를 같이 가기도 하고요. 정말 이혼하지 않으려고 많이 힘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3년 뒤인 2018년에 김동성 씨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뭔가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걸까요? 네, 두 사람은 참 독특하게도
사이가 좋네, 좋지 않네, 이 정반대의 소문들이 항상 같이 돌았거든요. 아마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아실 텐데 결국에는 사실 이혼을 했죠. 2018년 12월 27일에 김동성 씨가 이 한 매체를 통해서 결혼 14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코치로 일하면서 멀리 지내다 보니까 아내랑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동성 씨가 배드 파더스의 이름을 올린 이유는 뭘까요? 김동성 씨의 전 아내에 따르면요, 2018년 12월 협의 이혼을 하면서 두 아이가 있잖아요. 각각 150만 원씩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6차례는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았고 지난 3월 31일 결국은 김동성 씨를 이 배드파더스에 고발한 겁니다. 김동성 씨의 전 아내가 이 지난 4월에 어떤 인터뷰에서 김동성 씨를 이 배드파더스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김동성 씨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 매번 돈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200만 원만 보내겠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양육비를 제때 보내지 않고 미뤘다라는 게 지금 이제 전 아내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1월부터는 아예 연락이 되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기도 양육비를 전부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이 아이들과 연락을 끊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김동성 씨 입장에서도 한 6번은 줬는데 돈벌이가 마땅치 않으면 사실 끊임없이 계속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많은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해요. 김동성 씨 올림픽에서 급여 땄으니까 매달 100만 원씩 나오지 않냐. 네. 근데 김동성 씨가 매달 연금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4,500만 원. 그래서 매달 그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 6번의 양육비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미지급된 양육비가 총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4월 1일 그 전 아내가 김동성 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금액이 1,500만 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가 김동성 씨를 그 배드파더스에 고발한 게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돈이 정말 없어서 양육비를 못 보낸 거면 이해를 하겠지만 카드 내역을 보면 골프채 구입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자기가 할 것은 다 하고 있다. 최근에는 230만 원을 주고 밍크 코트를 구입한 기록이 나왔는데 같이 사는 애인한테 선물한 걸로 보인다라고 해서 돈은 있는데 양육비는 안 보낸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정말 괘씸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김동성 씨가 월 2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있대요. 그런데 2018년 12월 이혼 이후에 지금까지 자녀들을 만난 횟수가 단 두 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전 아내가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월 2회가 아니라 연 2회를 본 거예요. 일단 전 부인의 주장입니다. 이 전 부인의 말에 따르면 김동성 씨는 만나면 뭐 사달라고 할 텐데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의무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또 사진을 보내도 김동성 씨가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대요. 네, 이런 모습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상처받을 텐데. 전 아내분의 입장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김동성 씨의 의견도 굉장히 맞아요. 궁금해집니다. 왜냐면 이게 맞아요. 전 맞아요. 아내의 주장이고. 아까 그 배드파머스는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명단에서 삭제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일부지만 그 김동성 씨가 양육비를 줬다면 지금은 그 배드파더스 그 사이트 안에서 이름이 삭제된 건가요? 네, 전 아내가 배드파더스에 이 신상을 공개한 3월 31일 당일에 김동성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의 일부를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성 씨의 이 신상 정보가 곧바로 삭제가 됐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이게 얼마가 남았고 또 얼마를 보냈고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김동성 씨와 전 아내가 순차적으로 이것을 다 지급해 나가겠다라는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삭제 조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3일에 한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양육비 지급이 밀려진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아내랑 통화를 한 후에 양육비를 일부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매달 지급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냐라는 좀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아이들에게 무관심하다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혼한 첫 달부터 양육비를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지금 친형이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형의 수술비도 보태야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취소가 돼서 지금 수입과 벌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김동성 씨의 주장인데 그것 때문에 1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아내분이 주장하는 김동성 씨가 돈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보낸 것이라는 부분도 해명한 게 있나요? 일단 여자친구에게 사줬다는 230만 원짜리 밍크 코트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사준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아이들을 자주 보지 않은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부러 안 본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내 일정이 달라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전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오해로 인해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이고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게 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계속 얘기 나누고 있지만 이 이혼 소송의 가장 큰 다툼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인데요. 이 양육권 때문에 빚까지 떠안은 스타가 있다고요? 네, 이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배우 김혜선 씨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홍장부를 양부장부 홍장부. 저희 홍장부. 기억에 여기 있네요. 있다. 진짜 있어. 사실 뭐 김혜선 씨 하면 소문난 칠공주에서 첫째 딸 덕칠 역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로 억척스러운 그 주부나 뭐 부잣집 사모님 캐릭터를 열연하고 있지만요. 사실 연예계 데뷔 초창기에는 김혜수 씨 그리고 하이라 씨를 대표하는 그 당대 하이튼 스타로서 정말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김혜선 씨의 대표작 하면요. 1993년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 요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터프가이 최민수 씨하고 손지창 씨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자 주인공으로서 큰 사랑을 받았죠. 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의 OST는 생각이 나요. 완전.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향해 든 추억이. 이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하이라이트.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그렇지. 걸어서 하늘까지. 뭐라는지 잘 안 들려. 입을 너무 안 다물어가지고. 아니, 뒷고기 아저씨 좀 그만하세요, 제발. 걸어서 저 하늘까지.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예, 알겠고요. 근데 그런 김혜선 씨한테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네, 김혜선 씨는 최고의 인기 가도를 달리던 지난 1995년이었죠. 대학 선배였던 최모 씨와 5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그리고 2년 후에 아들까지 얻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2003년 9월 성격차를 이유로 8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았는데 당시 양육권은 김혜선 씨가 아니라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장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위가 키우는 것으로 했고 이게 이제 김혜선 씨 어머니의 전언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보게 해준다라는 합의를 미리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04년 1월 김혜선 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근데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일단 전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아들이 계속해서 김혜선 씨를 찾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고요. 2004년부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사실은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쨌든 김혜선 씨의 뜻대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만은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혜선 씨가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 빚까지 떠안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소송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건가요? 네, 김혜선 씨가 양육권 때문에 이 떠안은 빚은 첫 번째 결혼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에서 생긴 빚입니다. 두 번째 결혼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죠? 김혜선 씨가 이 전 남편과 2003년에 이혼을 했는데
이듬해 7월에 김혜선 씨가 한 중소기업의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의 대표가 동갑내기 사업가를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그분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혼 교제 기간이 어떻게 되냐? 4개월이었어요. 김혜선 씨가 이 교제 4개월 만에 결혼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데 나의 아들을 정말 자상하게 챙기고 아들 또 두 번째 남편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두 사람은 실제로 재혼 1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을 했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갔는데 3년 만에 파경을 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죠. 이게 파경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일단 그 두 번째 전 남편이 금전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이제 김혜선 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심지어 두 번째 전 남편은 방송국 대기실까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김혜선 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르면서 달라고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김혜선 씨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2007년에 두 번째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니 얼굴이 알려진 아내분의 일터에 와서 흉기까지 이렇게 휘두를 정도였으면은 그 이혼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정확합니다. 사실 김혜선 씨의 두 번째 이혼 과정은 정말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두 번째 남편이 김혜선 씨에게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위자료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쵸? 요구하다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김혜선 씨가 내가 딴 건 몰라도 양육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김혜선 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의 양육권을 갖고 싶으면 내 빚을 갚아. 내 빚을 갚아. 응?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세상 엄마들은 좀 다 그래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이는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특히 딸의 양육권을 가지려면 빚을 갚으라니. 아니, 딸로 뭐 흥정을 한 거잖아요. 대체 빚이 얼마기에 이런 양육권 가지고 그런 흥정을 한 거죠? 당시 두 번째 남편의 빚이 17억이었는데요. 빚이 17억이었는데요. 17억. 와, 네, 진짜 근데 많아. 이제 딸의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 이 빚을 떠안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김혜선 씨가 지인한테 빌린 그 7억 원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두 번째 전 남편의 빚을 모두 그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 사업마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것도요? 네. 그러니까 사기를 또 당한 거예요. 안 좋을 땐 계속 이런 일이 생겨요. 네, 맞습니다. 당시 김혜선 씨가 지인에게 7억 원 정도를 빌려서 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억 원을 투자를 해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됐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정말 김혜선 씨의 삶이 순탄치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랑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분이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회사 대표는 이미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분이었던 것이죠. 7억 원. 네, 그래서 그 7억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렸어요. 와. 빚이 된 것이죠. 와. 아니 그러면 두 번째 전 남편한테 떠안은 빚이 17억에 그 지인한테 또 따로 빌린 돈이 7억. 그걸 다 더하면 혼자서 이 빚을 다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이 키우면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김혜선 씨가 떠안은 전 남편의 빚 중에서 사채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로 인해서 채권자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하기도 했고요. 김혜선 씨의 말에 따르면 두 번째 전 남편이 사채를 써서 매달 이자만 1,600만 원이었다. 사채를 써서 매달 이자만 1,600만 원이었다. 이자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어도 전화랑 문자가 100통씩 왔다. 간이 쪼그라들다 못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니 이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원금만 17억이고 빚이 이자가 사채를 썼기 때문에 매달 1,600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자가 말이 안 돼. 정말 힘드셨겠다. 네. 그러니까 당시 김혜선 씨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변호사 다리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빌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2012년도부터 빚을 갚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2017년 12월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2018년 3월에 김혜선 씨 파산 신청 보도에 따르면 몇 년간 빚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선 씨의 이 빚은 23억 원, 무려 23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사채 이자가 남은 원금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불어 있었던 상황이었대요. 진짜 이거를 혼자서 못 갚아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빚의 크기가 너무 컸던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김혜선 씨는 파산한 상황인 건가요? 그 김혜선 씨의 파산을 이제 막기 위해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지난 2016년 5월에 김혜선 씨하고 비밀리에 결혼한 세 번째 남편 이모 씨입니다. 김혜선 씨하고 비밀리에 결혼한 세 번째 남편 이모 씨입니다. 현 남편 그 이모 씨는요, 유기농 육아용품 판매 업체인 이이사의 대표인데 2014년 겨울 이제 김혜선 씨가 이제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던 시절에 좀 마음을 좀 잡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게 인연을 만나다가 세 번째 가정을 꾸몄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현 남편 이 씨는요, 김혜선 씨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 이 판정을 받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파산과 면책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파산 같은 경우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고요. 면책은요, 이 파산 후에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노력 끝에 지난해 2월 김혜선 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혜선 씨가 남은 빚에 대한 변제 책임을 모두 면한 거죠. 다행이다. 아니, 전 남편 빚을 애초에 갚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김혜선 씨는 현재 남편 이모 씨와 고양시 일산에서 신자업 살림을 차리고 함께 생활 중이라고 알려졌고요. 빚에 대한 변제 책임을 모두 면제받고 새롭게 시작한 김혜선 씨는 지난 4월에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김혜선 씨 연기 정말 잘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다 모든 작품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팬 입장에서는 참 좋은 여배우였는데 이런 개인적인 생활 때문에 배우로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못 보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재기하시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 만나신 분하고는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배우자와 양육권 혹은 양육비 문제로 속병을 앓고 있는 스타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데뷔 당시에 송혜교 닮은 꼴로 인기를 끌었던 2001년 미스코리아 경남 선이죠. 출신의 방송인 정가은 씨도 이 전 남편과의 여전한 그 갈등을 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언급한 스타들이 전 배우자들에게 뭐 양육권이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가은 씨는 조금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 전 남편 이모 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사기. 네, 정가은 씨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은요, 이 전 남편 김모 씨는 정가은 씨랑 연애 중이던, 결혼이 아닙니다. 연애 중이던 지난 2015년 12월 정가은 씨의 명의로 통장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정가은 씨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연애 중일 때부터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타인의 명의로 동의 없이 통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여기다로 또 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정가은 씨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다음에 몰래 출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정가은 씨와 결혼 생활 중에도 이 전 남편 김모 씨가 수차례 정가은 씨에게 돈을 받아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2016년 10월에는 체납세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고 또 8개월 뒤인 2017년 6월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또 정가은 씨에게 총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심지어는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가은 씨에게 인감도장을 달라라고 해서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아직도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에 이혼을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게 이겁니다. 전 남편 김모 씨가 정가은 씨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서 2018년 5월까지 총 660회에 걸쳐서 무려 132억 원의 편취를 했다. 132억이요? 132억 원 이상 편취를 했다. 그래서 결국 정가은 씨는 전 남편을 고소하게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정가은 씨 전 남편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사람 중에 연예인들도 있는데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누군지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피해 사실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전 남편 김모 씨에게 과거 수백억 원대 사기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전 남편 김모 씨에게 과거 수백억 원대 사기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가은 씨가 그 전 남편 김모 씨를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 거죠? 그 정가은 씨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은 과거 전 남편이 자동차 이중 매매 등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편취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좀 알아보다가 보니까 저도 이 업체에 가서 자동차를 맡긴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이 이제 이 전 남편이 일하던 분이랑 또 저랑 알아서 좀 물어봤는데 이 그 전 남편 같은 경우는 고가의 수입차 뭐 1억 원짜리를 이제 자동차 공업사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수리하고 튜닝해주고 그리고 돈을 이제 더 많이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1억 원 정도 되는 수입차를 자기 돈으로 못 가져오니까 그쵸? 여기저기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튜닝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거 좀 일부 주겠다. 요 자동차 살 때 투자해라. 한 분만 투자를 받으면 되는데 10명, 15명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요. 그럼 10억, 뭐 15억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계속 차대가 늘어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 2008년 징역 5년형 선고를 받고 복역까지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출소 후에 3년 만에 정가은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모든 사실을 알고 정가은 씨가 받았을 심적, 물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까운데요. 참다 못한 정가은 씨가 지난해 12월 전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남편이 밝힌 입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요, 본인이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올 만도 한데 어떠한 입장이나 해명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정가은 씨를 보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지난 3월 한 매체는요, 이 전 남편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전 남편의 근황에 대해서 사실상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정가은 씨가 근데 결혼할 당시에는 연예계에 이제 소문이 파다했던 게 그 상대방이 재력가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김모 씨에 대한 소문은 그러면 100% 거짓이었네요. 저도 이 소문을 들었었는데 결혼 당시에 정가은 씨가 결혼할 사람이 뭐 재벌 2세라더라, 상당한 재력가라더라, 정가은 씨한테 몇 억짜리 뭐 외제차를 사줬다더라 라는 이런 카더라가 굉장히 많이 퍼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정가은 씨가 이런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아니다. 나는 선글라스 하나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딱 선을 그은 건데요. 뭘로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씀씀이가 꽤 큰 사람이다라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 정가은 씨 전 남편 그 이제 공업사 업체에 정말 되게 유명한 고가의 스포츠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거를 끌고 다닐 정도면 재벌이던가 아니면 유명인들이 많거든요. 연예인도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이 전 남편이 조금 수리해주고 돈도 안 받고 그냥 됐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귀게 된 거야, 사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유명인들하고 친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유흥비에 정말 많이 썼고 명품에 정말 많이 돈을 썼다. 그래서 뭐 어떤 명품 회사는 뭐 VVIP 뭐 회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스포츠카를 매번 바꿔서 타고 명품 입고 하니까 재력가다, 재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계획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니 도대체 이 정가은 씨는 전 남편을 어디서 만나게 된 거죠?
정가은 씨는 전 남편 김모 씨를 2015년 초에 78년생 동갑내기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술에 취한 정가은 씨를 되게 이렇게 세심하게 집에 데려다 준다든지 아니면 뭐 주차가 어디에 돼 있는지 정가은 씨 차를 이렇게 찍어서 뭐 위치를 알려주는 등 그 세심한 배려에 정가은 씨가 감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1년간의 열애 끝에 2016년 1월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런 거에 감동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가은 씨가 결혼 후에 6개월 만에 딸을 출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야 하는 그때 전 남편 김모 씨의 사기 행각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결국 2년도 채 되지 않아 파경을 맞게 됩니다. 지난 2018년 1월이죠. 정가은 씨 이혼 관련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12월에 이미 협의 이혼을 했고 양육권은 정가은 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현재 정가은 씨가 이혼 후에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정가은 씨 측에 따르면은 결혼해서 생활하는 도중에도 생활비도 준 적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정가은 씨 입장에서도 금전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전을 요구해 와서 더욱더 힘이 들었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사례를 풍민초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제발 연예인분들 결혼하기 전에 주변 분들한테 뭐 소문 안 나게 쉬쉬한다고 하지만요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맞아. 검증을 거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 아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남자분을 만나는데 너무 배려가 좋대요. 그래서 어떤 게 배려인가요? 했더니 내 여자친구가 연예인이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은 자랑도 하고 싶고 자꾸 주변에 소개하고 싶을 텐데 이 남자는 괜히 내 주변 사람 만났다가 우리 소문나면 너무 피해보니까 나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결혼할 때 그때 우리 밝히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를 배려해 주는 것 같거든요. 헤어진 다음에 사실 나 이런 남자 만났었어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 이미 여러 여자 연예인들한테 접근했던 사기꾼이야라는 얘기를 딱 들었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사기꾼. 그러니까 이 검증이 되게 필요한데 이 나쁜 의미의 검증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고 나의 2세의 아빠가 될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요즘에는 그 결혼할 사이에 서로 이제 건강검진 내역 이렇게 떼서 서로 교환한다고 하잖아요. 전과 내역도 교환을 해야 되겠네. 이게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아니 근데 결혼할 때 그 사기 전과 있는 거를 그걸 조회를 할 수가 있나요? 그 교원 같은 경우는요 성범죄 범죄 이력에 대한 증빙을 가져오라고 해요. 왜냐면 범죄를 있는 사람한테 학생들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요즘에 결혼할 때 그런 거를 확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연애 결혼은 모르겠지만 중매나 누군가가 그 중간에서 이렇게 맺어주려고 할 때는요 양쪽에서 받아서 확인을 시켜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먼저? 네네. 왜냐면 중간에 소개시켜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그런 이력이 있는 걸 모르는 채 이게 소개를 시켜줬다 문제가 생기면은 이 역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개인의 그런 사기 전과가 있거나 그런 걸 조회할 수는 없잖아요.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고 본인이 자기 걸 조회해서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서로 돼요. 교환하는 거예요. 함선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네. 사실 다른 뭐 얘기 들으면서 함선 씨는 6개월 만에 결혼하셨잖아요. 일단 지금도 행복하시고 네. 그걸로 보면 네. 꼭 이 인연이라는 게 너무 진중하게 알아보고 살펴보고 이럴 필요가 또 있을까?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예. 함선 씨는 어떠세요? 진아 씨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원래 1자녀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나가 셋이 있다고 하길래 그 많은 벌금을 내고 누나를 셋을 뒀구나 라는 생각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집안은 괜찮구나. 진짜 대박이다. 잘 알아. 일주일 있다가 이제 남편이 경영하는 공장에 같이 가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체크를 하고 남편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다 체크를 있구나. 했구나. 그리고 이제 친구 같이 공장을 같이 관리하는 2명의 친구들과 같이 친구가 돼서 같이 놀기도 하고 하면서 알아본 거죠. 친구를 알아본 거죠. 친구들이랑도 좀 친하게 지내고 그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저보다 한 10살 이상 차이가 좀 나니까 굉장히 귀엽게 놀더라고요. 귀엽게 잘 이렇게 재미나게 해서 너 왜 그런 데
연락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 와중에. 보고 이 친구들 굉장히 나이는 어리지만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순수한 친구들이구나. 순수한 친구들이구나. 그리고 얘는 좀 괜찮다 이렇게 한번 이게 결혼이 아니라 MOU 맺으니까 MOU. 아니 물건을 본 거야 그냥 이거. 뭐예요? MOU 맺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사랑은 하지만 거의 비즈니스예요 지금. 나중에 수준으로 조사를 다 했네요. 아니 여러 가지 성격 봐서 온화한 성격을 보고도 나중에 애 아빠가로서 굉장히 이제 좋겠구나. 협력업체랑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구나. 미래의 가정을 상상하면서 하나씩 이제 대입해 보면 이 남자가 굉장히 나에게 적합한 남자구나. 나는 이렇게 성격이 열 같아서 확 내는데 우리 남편은 약간 일단은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곤조곤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나하고 적합보다는 좀 성격이 잘 맞는구나. 과하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보면 이 연예인 그 분들 사실 함서운 씨 짧은 시간에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히 자세히. 아니 저희 남편도 자기 어떤 첫사랑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초등학교 얘기하고 그러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야 그래 좋은 사랑을 하셨네. 초등학교 편지 쓴 얘기 중학교 때 기차역에서 헤어진 거 얘기하기 나 굉장히 좋은 사랑을 했네요. 자 어쨌든 뭐 정가은 씨 사랑해서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방송에 출연한 모습 보면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친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 그 정가은 씨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여전히 방송도 많이 하세요. 아침에 그 교양 프로들 많이 하시고 딸도 열심히 잘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3월이었죠. K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니어 모델 연기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정가은 씨 하면 이 프로그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난 2009년에 방송된 T채널의 롤러코스터. 거기 스타가 됐어. 그렇죠. 네, 그걸로 이제 얼굴을 많이 알리셨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오는 10월에 롤러코스터 리부트라는 타이틀로 또 방송 예정이에요. 정가은 씨가 합류하게 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홍석천 씨랑 저희 얼마 전에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요즘 근황 어떤지 또 풍무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밥이나 먹자 오빠랑 그래서 이제 먹는데 그래서 넌 요즘 뭐 문제는 어떻게 풀고 있니 그랬더니 아직도 이제 재판이 안 끝나고 전 남편과의 그런 관계를 정리를 아직 확실하게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를 잘 키우고 또 미래를 향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롤러코스터 리부트를 이제 시작한다고. 그래서 오빠 나 이제 알 거야. 그래서 잘 됐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넌 남자만 조심하면 된다. 남자 생기면 오빠를 데려와라. 오빠한테 데려오면 내가 봐주겠다. 그런데 보면 양육비나 위자료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혼 후에도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취재 중인 내용이기는 한데 여가수 이제 A씨인데 이분은 이혼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이혼 위기예요. 일단 좀 안타까운 게 이분은 성격이 진짜 좋아요. 이분이랑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의 이분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칭찬만 하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고 많은 이 분들이 이상형으로 뽑았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의 남편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가정에 소홀한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결혼 생활을 같이 결혼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없는,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분도 예전만큼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서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선뜻 두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한데 그 방송 내용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분은 좀
이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도 있나요? 네, 애가 있습니다. 애도 키우고 있고요. 여자분이 거의 혼자 전적으로 키우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이분은 정말 전적으로 남편이 문제가 있는 케이스예요. 비연예인이고요, 남편분은. 좀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네. 제가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후배 여자 연예인들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사석에서 이야기하다가 농담조로 얘기를 합니다만, 야, 결혼하는 거 좋아. 가. 근데 한 2년, 3년은 제발 그냥 둘이 사겨. 놀아. 그러니까 아이 없이. 맞아. 제발 뭐 2년, 3년은 그냥 신혼 즐긴다 생각하고 둘이서 마음껏 즐겨봐라라고 제가 그냥 농담 반 조언을 하는데요. 안 그러면 사실 연애 시절에 봤던 모습과 결혼한 후에 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 그래서 좀 조심하라고 후배들한테 조언하고 싶네요. 네.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다도시 씨가 그 이혼 후에 10년 동안 위자료 1원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전 남편을 고발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양육비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빚이다. 부부의 연과 달리 꾸릴 수 없는 게 이게 부모 자식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알고 싶은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으로 들어오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